네, 오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회학자들도 찾아내는 영혼의 영재 정석진입니다. 사회학자들? 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요? 사회학자들은 둘째치고 이 방송 끝나고 어디 중요한 데 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밝힐 수는 없지만, 네, 밝힐 수는 없지만 중요한 데 가신다는. 예, 맞아요. 예. 전국에서 다 듣고 있고 예. 귀 쫑긋 세우고 있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얘기 바로 들어갈까요? 예. 지금 화제가 됐던 기업이 한 곳이 있어요. 부영. 자, 출산 장려금을 1억씩 쏜다.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중근 회장이 제기한 문제가 또 상당히 파장이 컸어요. 아니, 출산 장려금 줘봤자 1억 줘봤자 몇 천만 원을 세금으로 떼가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받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출산 문제가 우리 지금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인 거는 맞고 그다음에 개인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정부도 노력을 하고 근데 뭐 성과는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성과는. 근데 기업 차원에서 어떤 이제 하나의 방안을 내놨다는 측면에서 그건 의미는 있는 거다. 그러니까 출산 직원에게 1억 원씩 주겠다. 근데 그 약간 특이한 거는 이제 소급해서 주겠다. 지금 앞으로 준다 그러면 약간 좀 그렇죠. 그냥 헛소리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21년인가? 아니고 2021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70명의 자녀가 지금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한테 주겠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셋째를 낳으면은 아파트 주겠다. 주택. 네, 국민주택 주겠다. 하여간 그 기존에 이제 그 기업 차원에서 볼 수 없었던 이제 파격적인 이런 방안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신선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좀 놀랐죠, 사실. 예. 이 정도로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기껏 해봐야 직장 어린이집을 조금 설치를 좀 해달라. 네. 이런 거였는데 네. 직장 어린이집도 설치 안 하고 그냥 돈으로 떼어오시는 분들도 꽤 돼요, 기업도. 그래서 매번 이제 그 직장 어린이집 설치 안 하는 이제 이런 기업들 명단도 공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싸움도 나고. 근데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젊은층이 들으면은 이제 좋아할 만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과세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과세 문제가. 이제 왜냐면 돈이 회사에서 개인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회계 문제가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회계도 회계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돈이 이제 지급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현안이 발생된 거예요. 명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줄 수 있어요. 하나는 증여로 줄 수가 있어요. 증여. 내가 너한테 1억을 증여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증여받는 사람이 또 증여세 내야 되죠. 증여세 내야지. 우리 수중자가 내니까 이제 약간 증여세 문제가 있고 이게 아니면은 이제 월급 상여 이런 걸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소득에 이제 합해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제 연말정산이 이제 거의 끝내가는 기간인데 많으면 4천만 원까지 세금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1억이니까 이게 비용 뺄 게 없거든요. 네. 비용 뺄 게 없으니까 기존 월급에다가 이게 1억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거의 과표 8,800만 원은 그냥 넘어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35% 구간, 40% 가까이 이제 지방세까지 합쳐 40% 구간까지 가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이게 1억이 얹혀지기 때문에 그게 한계 세율이 한 40%까지 간다고 이제 예상을 하면은 그럼 40% 가까이 이제 그러니까. 이 국가가 뜯어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보니까 이제 제가 좀 기사하고 이런 거 좀 살펴보니까 부영 측에서는 기부로 처리를 해달라. 기부. 기부로 해달라. 그래서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라는 거를 좀 만들어주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기부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증여하고 또 다른 증여하고 다르죠. 증여는 이제 돈을 가는 거 증여세를 떼는데 기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받는 사람은 이제 기부금 그냥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는 사람도 그거를 이제 소득공제처럼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부하면 우리가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복지재단이나 이런 그렇죠. 이제 법정 기부단체가 그렇죠. 지정이 있어가지고 법정 이제
그 기부가 있는데 이게 개인을 이제 그 기부 받을 수 있는 뭐 단체는 아니지만은 개인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하자. 그래서 그 이제 대통령도 이런 지시를 했고 예.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도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게 주는 사람도 비용 처리를 좀 하고 싶거든요. 아 그렇겠죠. 왜냐면 네. 내가 이게 생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겠죠. 어디 이거 비용을 털 데가 없는데 이거를 비용 처리를 한번 하고 싶어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손비 처리를 해주거나 요거에 대해서 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그 뭐 송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간 뭐 손비 처리해주거나 아니면은 요게 다른 방법이 이게 우리 지금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게 지금 활성화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봐가지고 오. 투자 세액공제를 조금 이렇게 그걸 여기다 적용한다.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마음만 먹으면 저걸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지금 의지의 문제다. 그럼 우리 뭐 그냥 시설에 대한 것도 지금 세액공제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신규 투자 아닙니까? 신규 투자 그러니까 교수님도 면세 찬성.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여기 잠깐 이런 거 말고 지자체가 출산 장려금 주는 것도 그럼 동일하게 지자체가 주는 출산 장려금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가 주는 돈은 과세를 하진 않아요. 그건 세금 안 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제 그 조세 1호상 소비를 진작시키는 소득은 과세를 다 해야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세금 걷어가지고 그 돈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상기한다, 퉁친다 해가지고 보통 이제 국가가 주는 돈들은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출산 장려금이 얼마든. 그렇죠. 그래서 그 이게 이제 그 출산 관련해서 주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출산 휴가가 되면은 일단 회사에서 돈이 좀 나오죠. 출산 휴가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요.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이제 고용보험에서 돈이 또 나와요. 1년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태어나면 이제 부모급여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영세 부모급여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동수당이 쭉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여기엔 다 과세가 이제 주로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회사에서 월급 주는데 거기 보면 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출산 보육 수당이 있어요. 아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비과세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녀 수당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있는데. 근데 자녀 수당하고 조금 다른다. 그러니까 6세 이하가 되면은 6세 이하인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에서 월 2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 처리를 해줘요. 그건 아예 우리 세금 계산할 때 아예 처음부터 빠지는 거예요.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 그걸로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제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네. 실제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요? 예컨대 이제 1억을 만약에 받았다. 근데 내가 퇴사해. 아니 저 그게 궁금했거든. 받았는데 바로 다음에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 발생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어려운 문제가 회사 입장에서 우리 바로 줬는데 그거 받고 바로 퇴사한다 이러면은 예.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나는 사실은 올려줄 건 아닌데 더 줄 건 아닌데 기존에 받던 월급의 일부분 아니면 상당 부분을 나는 요게 세제 혜택이 좋아지면은 요걸로 처리해 주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지. 그것도 뭐 나의 혜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것도 있고 아니면은 1억은 많으니까 내가 1억을 요거를 약간 기금처럼 만들어 가지고 10년에 1,000만원씩 나눠서 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그 실제 이제 취지는 좋은데 네. 그 현실로 딱 들어가면은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까 지자체 이 자녀 이제 출산 관련된 이제 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수당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이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은 처음에 이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장려금이. 장려금이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면은 과연 우리 지역의 아이가 출산을 더 한 거냐, 더해서 늘은 거냐,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서 출산한 거냐. 그렇죠. 그래서 전체는 안 늘었는데 예. 우리
우리 그 지자체에 그 하여간 세출만 더 많이 나가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연구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어려운 건데 과연 돈을 주는 게 출산에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고 네.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양측이 다 있어요. 아무튼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장려금을 줄 거라면 면세를 해주는 게 좋긴 좋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면세할지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상당 부분 준 만큼 이 받는 사람도 받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네. 국가가 해줄 수 없다면 알겠습니다. 해줄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도움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삐딱선을 너무 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부영의 이런 파격적인 발표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박수 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뭔가 복선이 있다고 이걸 함께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 사실은 안타까운 이제 우리 삐딱선 정신인데 우리가 이제 그 조금씩 이제 의심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와서 막 호의를 베푸면 쟤 왜 저래? 뭐 이런 그러니까 것처럼. 나한테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너만 알고 있어. 뭐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사기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그 좋은 기회를 왜 저보다 삐딱선을 더 타시는 왜 좋은 기회를 왜 나한테? 좋은 기회는 지가 할 건데. 여하튼. 예.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정책이고 이 구조를 보면 다른 회사는 흉내내기 좀 어려운 이제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되게 약간 특이한데 하나는 요 부영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특이하다. 그러니까요. 부영이라는 회사가 재계 순위로 따지면 한 20위권은 이제 안팎이에요. 연도에 따라서 20위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작은 기업은 아니다. 그렇죠. 작은 기업 아니다. 큰 기업이다. 그리고 그래서 여력이 있는 기업이다. 그 두 번째는 요게 오너가 100% 가지고 있어. 거의 100%. 아 지분을. 비상장입니다. 비상장. 아 비상장이에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요? 이거 되게 약간 특이한. 그러니까 니네가 뭐 지배주주긴 하지만은 네가 뭐 51%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기업 비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나는 아니야. 이런 거거든. 오. 비상장이요. 이건 다 내 거야. 이건 다 내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상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네. 현행법을 어기는 거 아니면은 이제 뭐 반대할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은 거죠. 이 회장님이 지금 요번만 이상한 게 아니고 최근에 그 친인척들 동네 사람들 네, 맞아요, 고향 맞아요. 친구들 해가지고 뭐 적게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해가지고 다 통틀으면 한 1,400억 가까이 돈을 나눠줬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이게 그 일반 이런 뭐 주식회사 그러면 다른 이제 외부 주주들이 있고 그러니까 배임으로 막 걸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요 부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회장님이 거의 98% 99% 가까이 다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주자가 뭐라고 할 여지가 다른 거의... 주주는 이제 자기 뭐 장남이고 이런 건데 그리고 조그만 이제 뭐 법인들 자기가 갖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제 재단법인들 이런 데들이 좀 갖고 있는 건데 다 통틀으면 100% 다 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할 사람이 없다. 요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삐딱선을 한 번 더 타보면은 그 돈은 어떻게 모았느냐. 그러니까요.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영이라는 기업이 이제 그 아파트 지어가지고 임대 후 분양 사업.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임대 아파트를 잘 지을 수 있는 그 근본에는 소위 말하는 도시주택 기금. 이게 이제 우리가 아파트 청약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막 그 청약 저축 예금 이런 거 들잖아요. 그걸로 이제 조성한 기금이 있어요. 거기서 대출 받아가지고 땅 작업을 하고 건물 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임대 아파트를 지어요. 임대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 민간 사업자로서 부영이 이제 활동을 한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임대 아파트를 지면은 이게 분양을 바로 해야지 이제 돈을 회수를 하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임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돈이 묶이는 거예요. 돈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좀 까다롭죠. 돈이 이제 기업은 이제 돈 수산이 중요한데 요거 그냥
분양하면은 내가 바로 돈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 기간에는 사실 다 회수가 안 되죠. 회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도시주택 기금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열쇠가 있는 건데 그걸 싸게 빌려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 임대 후 이제 분양으로 전환을 하는 건데 그거 이제 임대한 기간에 임대가 잘 되어 있으면 도시 그 상권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땅값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지을 때보다 그 아파트에 대한 이제 평가 금액이 더 올라가니까 분양가를 좀 높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임대에 들어갔던 사람이 생각했던 분양가보다는 훨씬 높게 이제 분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도 약간 부재 시공 아니냐. 하자가 상당히 많이 하자가 봤어요. 상당히 많고 불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불평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AS 그 해줘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것도 처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에 그 시달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회장이 이제 실형 받아가지고 사면 복구 받긴 했지만은 이제 사법 처리가 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2020년에 징역 한 2년 6개월 받아가지고 이제 광복조 사면 특사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지금 요 이제 이중근 회장인데 이중근 회장이 조금 연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승계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승계 문제. 승계 문제가 있다. 지금 있는데 아직 그 다른 기업들처럼 이 승계 문제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잠잠한데 아마도 그런 것들을 위한 좀 밑작업 아니겠느냐라는 우리 진행자의 삐딱선을 한번 따라서 타보면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어제 사실은 JB타임즈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다가 다른 뉴스가 이제 더 급한 게 있어 그 전해드리고 못 들었는데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부영주택이 2022년도 기준으로 영업 손실만 거의 2천억 가까이 났다. 이런 지금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흑자를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손실이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팍팍 쏜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거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우리 일반적인 이제 주식회사면은 네가 왜 그 배임하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중근 회장이 거의 100% 거의 다 소유하고 있고 내가 손해 보겠다는데 니네가 네. 웬 말이냐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스탁홀더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해 당사자를 좀 구분을 해요. 스테이크 홀더라고 뭐 근로자들 아니면 여기 관계된 무슨 관계 기업들 이런 것들 다 스테이크 홀더거든요. 그러면은 스탁홀더에게는 주식 보유자에게는 손해 끼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건 너니까 네가 감수한다고 하지만은 이 기업 자체에 영업을 다 못하게 하는 거는 손해 끼치는 거는 그건 스테이크 홀더에게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이런 행동들이 뭐 잘 이해가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이게 정말 선인지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그런 사회가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좀 매사에 삐딱선 타려면 진짜 저도 피곤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 삐딱선이 잘못된 삐딱선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뭐냐? 그럼 회사 돈으로 지급하지 말고 사재로 지급을 해라. 그것도 쉽지 않죠. 왜냐면 지금 약간 자산 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한 그 상속세를 지금 뭐 1조 가까이 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제 그런 이제 뭐 현안이 좀 걸려 있어요.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상속 문제가. 예, 그래서 아마 뭐 하여간 그동안 이제 부영에 대한 그 눈초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에서 그거를 분양으로 전환해서 돈을 벌었다는 그런 곱지 않은 이제 시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두 갈래 불만이 있더라고. 하나는 그 임대 아파트 입주한 입주민들이 너무 하자가 많아서 너무 살기 힘들다라는 어떤 그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임대 기간 끝나서 분양 전환할 때 너무 높게 책정한다 분양가. 그렇죠. 이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 제고가 조금 필요했던 거 아니냐. 여하튼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좋은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하여간 뭐 저는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 알지는 못하는데 예,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혹시 복선이 있는가를 여쭤본 거고 그냥 액면 그대로 정말로 파격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 한 거다. 저는 그게 정말 입증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밝고 명랑한 사회 얼마나 네. 좋습니까? 그리고 그죠?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지 예, 그것도 조금 이제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게도 좀 압박이 될 수 있게. 압박이 되고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건 사실은 이것도 필요한 거지만은 일찍 집에 보내줘라. 중요한 지적이셨어요. 예컨대 지금 뭐 그 늘봄학교라고 네. 그 국가에서 하는 이제 소위 유보 통합의 이제 일환으로서 8시까지 이제 학교에서 봐주겠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뭐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건데 8시까지 학교에서 봐줄 게 아니고 네. 엄마들을 빨리빨리 집에 보내줘라. 그렇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천장을 본다고 별이 따지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또 세금 얘기로 시작했는데 세금 얘기로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간이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요 기준을 상향 조정을 해서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그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있죠. 부가가치세. 물건 사면 다 내잖아요. 예, 부가가치세가 10%. 선진국 세금입니다. 모든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미국에도 없어요. 미국에도 없어. 미국에도 부가가치세 하고 싶은데 네. 부가가치세를 하려고 하면은 이 과세 정보가 투명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뭐 주마다도 다르고 뭐 연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소비세가 있는데 네. 이게 소매 매출세예요. 부가가치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네. 부가가치세하고는. 그래서 이건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1950년대에 시작한 세금이에요. 오래되지도 않아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무슨 소득세 이런 거는 뭐 엄청 오래됐죠. 네. 그 세금의 역사는 뭐 우리 뭐 성경에도 나오고 뭐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표현 빼나놓은 게 인도세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50년대에 출발한 세금이니까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77년도에 처음 도입된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된 세금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그냥 77년도에 도입할 때는 이게 지금은 10%인데 13%로 도입이 됐어요. 13%. 처음에 13%였어요? 13%입니다. 13%고 이게 지금 뭐 OECD 평균으로 보면 지금 19%, 20%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3%로 출발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뭐 환경협, 정경련 이런 단체에서 막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거를 탄력세 3% 적용해가지고 10%로 일단 해보자. 그리고 13%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약간 반발이 엄청 심해가지고 이 약간 조세사를 보면은 이게 부마 사태의 발단이 됐다. 부마항쟁에 이제 그 발단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12.6로 이제 이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요 부가치세가 있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지금 많은 이제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어떤 변화요? 지금 예컨대 작년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여사님이 사랑하시는 이제 애견, 애묘, 동물병원. 동물병원. 예, 이게 진료비에 대해서 이제 작년부터 면세가 돼요. 부가세 면세가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거는 기재부 세제시에서 절대 안 해주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냐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돼요. 물건 사는 사람이 오죠. 맨 마지막에 사는 사람. 그렇죠. 중간에 살았다 이거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환급을 받아요. 자기가 냈던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누가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납부 책임은 이제 판매하는 사람한테 있어요. 돈은 내가 소비자가 내지만은 그 돈을 받아서 판매자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컨설팅 할 때 보면은 매출액의 11분의 1은 따로 떼서 통장에 따로 보관해라. 옛날이라고 제가 한정을 하겠습니다만 종종 그러죠. 이거 현찰로 하시면 부가세만큼 빼드릴게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찰로 하게 되면은
매출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부가세 탄로가 되면서 예. 동시에 소득도 탄로가 되기 때문에 예, 옛날에 그런 거 많아요. 뭐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좀 있긴 있는데 네. 대충 그러면 그 세금이 한 15% 정도가 탄로가 돼요. 부가세하고 소득세 탄로가 되기 때문에. 예. 여하튼 그 부가세를 이거 뭐 그 자영업자가 받은 돈이지만은 이제 자영업자 돈은 아니고 세금이니까 11분의 1은 떼어서 통장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게 1년에 2번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2번 납부하셔라. 이제 그렇게 이제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간이과세 제도가 있어요. 간이과세. 예. 간이과세 제도는 뭐냐면은 이제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세무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돈 내는 거야 내가 낼 수는 있는데 이걸 하려면 세금 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세금 처리를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나 세금 잘 모르기도 하고 장사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세금 잘 문방구에서 파니까 그 요만한 종이에다가 저기 써주고 막 이런 게 그 간이과세 사업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간이 영수증. 간영수증. 예, 영수증하고 세금 계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건 세금 계산서를 이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내가 800만 원어치 이제 재료를 사갖고 와가지고 네. 1,000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면 200만 원어치 이제 부가치 생긴 거니까 그거의 10% 20만 원 이제 내가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세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추계과세라는 건데 추계과세. 아, 대충 이제 그냥 어림짐작해서 예. 이만큼만 내라.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 매출은 그건 금방 계산되는 거니까 매출 얼마야. 네. 여기다가 부가치 유리라는 거 곱해요. 20% 곱해가지고 200만 만든 다음에 거기다 10% 적용해가지고 20만 원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특례 제도예요. 특례. 예. 왜냐면은 자료를 봐야지 세금 확정될 수가 있는데 자료 안 보고 우리가 추계할게. 왜냐면 이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세금 뭐 해봐야 뭐 몇십만 원, 몇만 원 내는 건데 뭐 야 대충 해. 이렇게 하는 거고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엄청 뭐 이게 컸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70년도에 부가치세가 도입됐다고 했는데 부가치세에 도입됐을 때 이런 특례 제도가 있었거든요. 요 대상이 76%예요. 아,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엄청 많고 근데 요거를 이제 줄여온 역사예요. 왜냐하면 이제 과세가 투명화되고 과세 자료가 이제 투명화되고 전산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비용이 많이 좀 덜 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축소해 온 건데 요게 이제 추계과세를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은 자료의 기초에서 한 것보다는 조금 세금 좀 덜 나와요. 그래요? 예, 왜냐면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요거를 좀 낮게 계산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그 소비자한테 돈을 세금 받아놨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좀 덜 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더 많이 내는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좀 덜 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로부터 개인 사업자한테 일종의 보조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허. 예. 그래서 요거를 계속 줄여온 역사예요. 우리 전통적으로는 이게 4,800만 원 기준이었는데 지난 코로나 시기에 요거를 8천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네. 상향을. 그리고 원래 사실은 이게 일시적으로 한번 올렸다가 내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확정 지어 버렸어요. 세법 8천만 원으로. 그거를 요번에 올해 1억으로 이제 1억 400만 원인데 왜 400만 원 왜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1억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추이가 안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2020년에 4,800만 원을 8천만 원으로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세수 손실이 한 5천억 정도 생겼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네, 그렇네요. 근데 요것도 이제 가게 되면은 거기다가 한 뭐 최소한 뭐 3, 4천억 원 더 생길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감세네, 결국. 감세입니다. 감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거를 다 띄고서라도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이 세무 이런 거는 투명하게 하자. 그리고 내고 돌려받자. 왜냐면 이래야지 이 과세 기반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명목은 영세 사업자 지원입니다. 예. 근데 지원인데 어떻게 지원하는 거냐면 소비자가 영세 사업자한테 지원해라. 예.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예. 방향성이 일단 틀려 먹었고. 근데 왜냐면 정치인들은 늘 이거를 확대를 하고 싶어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자영업자들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간이과세가 늘어난다는 거는 일종의 우리 표밭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막상 집권하면은 못 해요.
왜냐면 이게 세수가 줄기 때문에 막상 못해가지고 안 해왔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는 과감하게. 과감하다.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이 조세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세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됩니다.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죠. 재정학자로서 조세 이론도 많이 하는데 네.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론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역사책을 보더라도 그 세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제 그러니까 뭐 민중봉기나 이런데 세금이 그러니까 도화생기는 게 한두 개 건입니까? 의회가 만들어지고 미국이 독립하게 된 거다. 이게 다 과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조세 정책들을 이제 한 2년 지났으니까 2년 지나서 한번 쭉 보니까 주 지지계층이 누구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쪽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 근데 이걸 기재부가 순순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같으면은 세자실장이 이제 그 장관실 앞에 가서 누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관은 절대 아니 되옵니다. 아유 이거 뭐 지부상소 도끼를 그냥 예 등에 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왜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방향이 소비세를 굉장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역으로 가고 있다. 예. 그러면 결국은 교수님 진단은 선거용이다 이렇게 보세요? 요거는 선거용 플러스 그다음에 이 집권 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이 경제 정책의 방향이 내가 기업이나 이런 자영업자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야지 경제가 활성화되는 알겠습니다. 거 아니냐 이런 철학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감세인데 만만한 건 유리지갑이라고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지금 정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가 이제 조세 부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조세 부담률은 우리가 번 거 중에 얼마를 세금으로 내느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률이 뭐 많이 내려갈 때는 20% 이하로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22%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많이 세수가 안 들어왔고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한 20% 가까이로 다시 내려왔을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 보면 200만 원을 세금으로 2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경제가 얼마큼을 세 부담을 지느냐. 네. 이게 총 집계 변수 수준에서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진 세 부담을 누가 낼 것이냐. 귀착. 누가 부담할 거냐. 쉽게 말하면 감세 기조의 그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감세가 되는데 그럼 누군가 좀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누군가 메워줘야죠. 조세 구조를 또 우리가 봐요. 조세 구조는 뭐 이론적으로 아까도 결정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최적 과세 이론이라고 불러요. 이거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거고 경제 이론 중에서 제일 먼저 발달된 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영어로 하면 옵티멀 텍세이션 최적 과세 이론입니다. 근데 실제로 모든 국가에서 이런 대로 한 나라는 없어요. 그럼 이론이 뭐하러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방향성이 있는 거지. 예.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있는데 그거를 고려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보니까 2년이 지나서 이제 정산을 해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인세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게 우리 세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깎아줬다. 뭐 감세가 영향을 줬는지 예. 소득이 줄었는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모르겠지만 우리 내는 세부담 중에서 기업이 내야 될 거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산 팔아가지고 네. 얻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줄어들었다. 세수 비중이 줄어들었다.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어디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누가 늘어났냐? 근로소득세라는 거죠. 근로소득세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보통 한 뭐 16, 17% 정도 됐는데 이게 19%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허. 2년 사이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다 알겠지만은 3대 세목이 우리가 보통 법인세, 부가치세, 소득세 이렇게 봐요. 그리고 소득세 중에서 여러 가지 소득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근로소득세예요. 법인세, 부가치세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태입니다. 양태인데 근로소득세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 저는 이제 너무 거창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요게 노동과 자본의 협상력의 결과입니다. 예. 우리가 생긴 그 이윤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나눠 가질 거냐는 전체 이윤의 양하고도 우리가 그렇죠, 잉여의 그렇죠, 양하고도 비례하겠지만은 나눠 가질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치적 협상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최근에 노동의 협상력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다. 좀 그렇게 보여요. 네. 예컨대 이제 그 뭐 노동조합의 조직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노조에 대한 이제 뭐 전문 왜냐하면 예.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노사 법치주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상당히 지금 밀리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가 많아요. 그렇죠. 영세 자영업자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약간 틀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자영업자들을 보통 선진국에서는 보통은 자영업자가 보통 비중이 한 10% 언저리예요. 많으면 15%고 한 10% 언저리인데 우리나라는 엄청 높은데. 보통 이제 기업가로 우리가 분류를 해요. 기업가. 안터프러너다 기업가로 분류를 하는데 왜냐면 이건 또 돈을 내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윤을 내는 거기 때문에 기업가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는 25%거든요. 20에서 20% 되는데 여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자리 대신 자기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명퇴 당하고 희망퇴직 당하고 구조조정 당해서 치킨집 차리고 카페 차리고 호프집 차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진국보다 보통 우리가 지금 2배 가까이 되고 예. 그래서 이게 자영업자가 노동자냐 아니면 기업가냐 그래서 이게 노동에 속하는 거냐 아니면 자본에 속하는 거냐 이게 애매한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이제 분석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예. 최근 들었을 때는 상당히 지금 노동 분야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는 지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상당히 지금 명확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만만한 건 월급쟁이 지갑이다. 괜히 주 유리지갑이. 지지계층으로 생각하는 내가 지금 어딘가가 지금 예.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는 것 같다. 예. 뭐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불용 예산이라고 있잖아요. 예. 45조 7천억? 예.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용 난다고 제가 작년 5월부터 제가 네. 예. 그러니까 안 쓴 거잖아요. 불용 예산이면. 불용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했는데 네.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에 잡혀 있는데. 안 쓴 거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예산 현액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뭐 경제가 뭐 이렇게 용어가 많아. 이거는 정부 회계 때문에 그런 건데 예산 말고 네. 그 전년도에 넘어온 2월액이 있어요. 응. 새로 예산한 거 말고 그것까지 합쳐서 예산 이제 현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쓴 거 빼고 그다음에 다음에 넘길 거 있잖아요. 아직 못 써가지고 2월한 거 그거 정리하고 나면 이제 불용액이 나와요. 공무원이 제일 싫어 특히 그 예산 담당 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용입니다. 불용 진짜 싫어합니다. 불용은 나면은 진짜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 연말 되면은 우리가 막 부도부도 깨고 가로등도 갈고 뭐 회식도 하고 막 그러는 이유가 불용을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예산 편성을 니네 안 썼지 잘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불용이 있으면은 편성 안 해줍니다. 그걸.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불용을 낸다는 거는 공무원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불용을 냈다는 거는 불용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불용을 낸 거다. 쓰지 말라고 했다? 물론 이제 불가피한 불용이 있어요. 예. 예컨대 2020년 우리 코로나 시기에 동경올림픽 가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 연기됐으니까. 연기됐어. 그런 거요. 그럼 불용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무기 사기로 했거든요. 방송청에서 무기 많이 사기로 조 단위로 사기로 했는데 공장이 문을 닫았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불용이 생겨요. 네. 그래서 총 예산 규모의 한 1%에서 2% 그 사이가 보통 불용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평상시인데 혹시 그림 있으면은 한번 보여주시면은 불용 예산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게 와, 뭐 이렇게 치수사요 저렇게? 지난 10년 동안 제가 불용액을 네. 어렵게 구해가지고 거의 한 전년도에 3배로 뛴 거 아니에요 지금? 저게 보통 이제 뭐 불용
그냥 액 자체로 계산하면은 한 뭐 10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작년 불황액이 이제 45조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얼마나 많은 불황이 났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이제 불황이 저 정도까지 예상 못했지만 2, 30조는 불황 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 추경호 전 장관이 그 국정감사 이런 데 나와가지고 우리 절대 불용 안 한다 우리 우리 인위적 불용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불용 난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출마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 불용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 흥청망청 놀고 먹는 데 쓰는 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게 저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저 예산 편성은 대통령이 기재부 시켜가지고 저거 저렇게 쓰겠다고 편성해서 낸 거거든요, 국회에. 그렇죠. 니네가 쓰겠다 그런 그렇죠. 거잖아. 뭐 어쨌든 니네가 다 쓰겠다고 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회가 승인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써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쓰기로 한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뭐 안 써도 뭐 국회가 뭐 제재할 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는 약속한 거는 써줘야 되고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세입 안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뭉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민생하고 이제 직결되는 게 저게 이제 경제 성장률하고 직결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집행을 하지 않으면은 저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뭐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나라 작년 성장률 1.4% 네. 반올림에서 1.4다. 네, 맞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반올림에서 네. 1.4가 안 되는데 반올림은 1.4다. 근데 저게 저 정도 불용이 났으면은 1.4가 안 될 겁니다. 그렇다. 예, 왜냐면 잠정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게 아마 12월 초에 아마 정부 지출이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4를 계산을 했을 건데 지금 저기 불황이 저만큼 생겼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훨씬 화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저게 숫자가 낮은 게 그냥 이게 아니고 저기에는 국민의 삶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 주장은 실제 불용액은 10조 8천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우리 실미도 보면은 비겁한 변명인데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자주 보시는군요. 사실상 불용이다. 네. 사실상. 네. 제가 이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제 재정학을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불용이다. 예. 그 무슨 얘기냐면은 불용 45조 났지만은 지방 정부에 줄 거 있었는데 그거 안 준 거. 그거 한 18조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예산을 보면은 회계하고 기금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정부 내에서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빌려주고 빌려받고 뭐 출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회계 간 거래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거 빼고 나면은 그러면 11조고 거기다가 예비비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돈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쓸 거 그거 안 나간 게 있으니까 그거까지 다 털고 나면은 사실상 불용은 작년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사실상 불용이 이제 그 작년하고 비슷한 것도 맞을 수가 있는데 네. 작년도 사실 불용이 많이 났던 해입니다. 작년에도 사실상 불용이 다른 해랑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그것도 사실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그 지방 정부로 이제 18조 가까이 안 갔는데 네. 지방 정부로 돈이 안 갔다는 얘기는 지방 정부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쓸 돈 못 썼다는 쓸 돈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부는 우리 중앙 정부는 적자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방 정부는 적자를 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균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중앙 정부에서 올 돈이 안 들어오면은 네. 그러면은 국채를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 아니면 자기에 있는 기금을 깨든 아니면 지출을 줄여야 돼요. 추경을 해야 돼요. 그렇게 다 버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취형격에 해당되는 기재부가 아야 우리는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야 그거는 니네가 알아서 어떻게 했을 거 아니야. 그거 빼줘.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그거고. 그다음에 기금하고 그 회계간에 이제 돈이 먼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빼달라는 얘기는 그것도 웃긴 게 그게 있어야지. 그거 왜 편성해놨겠어요. 그게 있어야지 회계하고 기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예컨대 나는 우리 수입은 좀 부족하니까 다른 기금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출하려고 했는데
그 돈이 지금 안 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적금 깨야 되거든요. 그럼 내 기금 털어가지고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정부가 기재부가 재정 운영을 실패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귀책 사유가 귀사한테 있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려고. 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국회랑 의논을 해야 돼요. 근데 국회는 잘 따지나요, 이런 문제를? 아니 국회한테 하려고 하면 일단 국회는 일단 혼내죠. 너 일로 와 그러면서 일단 기재위에서 한번 혼 한번 나고 또 이제 그 본회의 가서 또 혼 한번 나고. 네. 근데 그 우리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 위원장이나 아니면 대통령들 이게 말씀하시는 보면은 야당에 얘기하기 너무 싫잖아요. 네. 난 너무 싫어하는데 이거 가지고 손 들고 가서 이제 그러면 아쉬운 소리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 싫어가지고 지금 이걸로 지금 법상 분식은 아니에요. 회계상 뭐 혼날 분식은 아닌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진짜 분식이거든요. 이게 실질적 사실상 분식이다. 사실상 불용액은 사실상 분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교수님의 추정에 따르면 실제가 이렇다면 경제 성장률도 발표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낮을 수가 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 제가 그냥 나쁘다고 보는 게 기준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불용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거 공공 데이터니까 네. 공공에서 만드는 데이터니까 보통 10년에서 20년치는 다시 한번 계산을 한번 해줘요. 그렇죠. 예컨대 GDP나 물가 기준이나 이런 기준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보통 다시 다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왜냐하면 비교할 수 있게 그러면은 이것도 한 10년치는 사실상 불용을 계산을 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 작년하고 올해 것만 2개만 계산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 보면 현 정부의 경제적인 건 참 어지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양도구역 시즌 2다. 소감을 전하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석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